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우울증의 원인과 그 임상적 양상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에는 유전 및 생물학적인 요인과 성격 구조와 기질, 심리사회적인 이론,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위험 요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울러서 마지막에 우울증의 임상적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원인, 우울증은 어떤 다면적인 어떤 장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의 분류는 크게 이와 같이 유전 및 생물학적인 요인, 성격 구조와 기질, 그 다음에 사회학적 이론, 심리사회적 요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러한 우울증이 발생한 원인은 첫 번째, 우울증은 다면적인 어떤 장애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과 초기의 환경 요인이 기질과 환경적 생활 사건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어서 개인의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캔들러라는 사람이 1993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의 원인으로서는 유전을 비롯한 생물학적인 요인, 성격과 기질, 심리사회적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캔들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울증의 원인하면 캔들러의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캔들러가 주장했던 이러한 원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 및 생물학적인 요인에서 가족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기분 장애가 있는 경우 일반인보다 우울증이나 다른 기분 장애가 있을 확률이 1.5배에서 약 3배 정도로 높다. 이렇게 리거가 1993년도에, 그 다음에 웨이스먼이라는 사람이 1984년도에 이렇게 각각 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분 장애를 가진 가족이 부모인 경우에 그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 따라서 유전의 영향인지 또는 양육 환경의 영향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쌍둥이와 입양아 연구에서도 서로 쌍반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뇌의 혈류 관계, 혈류 이상에 관한 관련성에 대한 보고도 있고, 그래서 다른 요인으로 또 신경세포가 서로 교통하는 정기적이며 생화학적인 방법인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어떤 유발 요인이다. 이렇게 우울증의 유발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낮은 가바, GABA라고 하는 가바 플라즈마가 다양한 기분장애를 나타내주는 어떤 표식자, 메이커다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고, 뇌하수체 기능의 이상과 갑상선 기능의 이상은 기분 변화와 우울 상태를 유발한다고 나와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월경 및 산후 우울증이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우울증은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학적인 결과로 생각되어 왔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어떤 심리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주요 우울 장애와 스트레스적인 생활 사건은 사람의 면역 체계를 변화시켜서 신체적 질병에 걸리기 더욱 쉽게 만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증 원인의 두 번째로서 성격 구조와 기질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울 장애를 가진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울증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어떤 신경진적인 어떤 성격을 먼저 가졌다는 거죠. 우울증이 오기 전에 신경진적인 성격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성격 구조와 기질이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되겠죠. 이와 같은 주장은 메이어라는 사람이 1992년도에 주장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와의 차이로 인해서 여성에게 우울증이 또 더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유병률이 높죠. 이런 것은
우울장애 그 그러니까 사회화가 발전되면서 사회화라는 건 남성에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응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우울증이 높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발전되기도 한다는 것이 성격 구조와 기질의 요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심리사회학적 이론에서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어떤 우울증이라는 것은 유년기 때 어떤 정서적으로 중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부모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뭐 첫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때 것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와 같이 어떤 중요한 사람의 상실로 비롯되어지는 그런 개념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혼을 한다, 이런 경우가 그 자녀에게 우울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은 성인기에도 나타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애착이론 또한 초기의 상실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고려하는 이론이 되겠고,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게 되면 슬픔과 함께 분노를 느끼는데, 이러한 분노가 내향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근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는 이 어떤 우울증이라는 게 그 상대 외부로 표출되는 게 아니라 내향화, 자기 자신으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에까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내향화되면서 우울증으로 발전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애착 형성이 불안정하고 자녀의 정서 상태가 호응하지 못하므로 자녀 역시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것이 애착 이론이 되겠습니다. 행동 이론은 우울증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강화의 상실 또는 우울 행동이 잘못 강화되기 때문이라는 꼭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생에서 중요한 생활사건, 가족이 사망한다라든가 이혼을 한다라든가 이와 같은 긍정적 강화의 원천이 상실되는 것이 되며,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발전된다, 이런 것이 심리사회학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인지 이론은 그 백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으로서 우울증이 생활사건을 해석하는 비현실적이고 역기능적인 자동적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증의 원인에서 네 번째로서 심리사회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리사회적 위험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사회적 지지의 부재, 결혼지휘와의 실직,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스트레스적 생활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주요 생활사건 발생 후 또는 만성적인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된다. 이런 것은 심리사회적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장애는 가족의 죽음, 실직, 이혼과 같은 생활사건 후에 나타났다고 캔들러가 1995년도에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대인관계의 갈등, 과도한 책임, 언쟁 등도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 성적 학대로 인한 아동기 외상이 정신적 우울증의 발현에 주요한 위험 인자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1987년도에 주장했던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활사건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의 부재, 우울증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가족적 요인은 폭력, 라이어라는 사람이 1987년도에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알코올리즘, 웨스트라는 사람이 주장했고, 부모의 정신질환, 캐슬러라는 사람이 1993년도에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적 요인, 폭력, 알코올리즘, 부모의 정신질환, 그 다음에 아동기 때의 모성 양육의 부재,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을 심리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발생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혼지휘와 실직에 관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별거 또는 이혼
미망인에 대한 경우에 주요 우울 장애와 기분 부전 장애의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의 해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홀로 사는 것 또는 주요한 위험 요인이다. 또는 홀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남녀 모두의 2배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교육 수준에 대한 연구는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많고, 다만 실직의 경우 특히 6개월 이상의 실직 상태인 경우에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다 라는 주장을 웨이스만이라는 사람이 1991년도에 주장을 했죠. 아무튼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경미한 우울증의 경우에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성인기 초기에 미혼 여성의 직업이었고 최근에 상실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가장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울증의 임상적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몇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이 상당 기간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분 부전 장애를 가진 그러한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 수업과 사회적 상호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들의 기분이 과민하고 쉽게 화를 내며 까다롭고 낮은 자존감과 빈약한 사회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우울증 사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아동의 경우 분리불안이 일어나고, 성인의 경우 공황발작, 성기능장애, 물질 남용의 문제가 있으며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주요 우울증 사파의 핵심 증상은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동일하나 신체적 우석, 과민한 상태, 사회적 위축과 같은 증상은 특히 아동에게서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운동 지체라든가 지나친 수면과 망상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흔하고, 사춘기 이전에는 주의력 파괴적인 어떤 행동장애라든가 주의력 결핍장애라든가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우울증 사파는 파괴적 행동장애와 주의력 결핍, 불안장애, 물질장애, 섭식장애가 동반되는데, 성인기에는 진압력장애라든가 기억력장애, 주의산만과 같은 인지증상이 특히 현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상의 표현 양상에 문화적으로 다른 양상이 있을 수가 있고, 하위 유형에 따라서 지속되는 기간도 다르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우울증의 원인은 크게 이와 같이 유전 및 생물학적인 요인과 심리 구조와 기질, 심리사회학적 이론, 심리사회적 위험 요소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